지난해 서점가를 달구었던 40에 읽는 쇼펜하우어, 50에 읽는 주역에 이어서 올해는 이 책이 나왔습니다. 40에 읽는 소크라테스. 저자인 임성훈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책을 쓰신 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젊다 못해 어려 보이셔서요. 네. 제가 읽은 책은 정말 깊이 있는 책이었는데. 네. 저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선생님 저보다 많진 않을 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아간 아나운서님이라서 네. 사실 좀 오늘 연예인 뵙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아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사실 죄송해요. 선생님 모습과 책이 너무 맞지 않는 게 저는 물론 이제 그 책 중간에 보면 선생님 이제 40대 이런 얘기를 쓰셨지만 네. 이게 뭐랄까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세대랑 비슷해서 선생님 경험을 네. 얼마나 많이 하신 거예요? 사실 뭐 그 산술적인 나이에 대한 경험보다는 좀 고전을 즐겨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표현들이 책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크라테스니까 당연히 서양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동양 철학 얘기도 진짜 많이 네, 나와요. 사실 전공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관심이 더 있는 분야는 동양 철학이고요. 사실 뭐 언젠가는 주역도 한번 통달해 보리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직은 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왜요?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저희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인문계랑 이공계랑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마찬가지셨겠지만 저는 이제 인문계를 갔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이렇게 그 고시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저희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선생님께서 조사를 하신 거죠. 각자의 소원을 이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를 적어봐라 해서 제가 이제 철학자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보고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너는 철학자네? 그러면서 이제 점집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르르 웃고 네. 저는 이제 얼굴이 빨개서 앉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좀 근본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궁금해요. 이런 분들의 뇌 속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뭔가 본질적인 걸 더 추구를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에 벅차긴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거라든지 요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 막 쫓아다니는 게 너무 번잡스럽고 사실 에너지가 많이 뺏긴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것들은 공부를 해두면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변화하는 것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2, 3년 뒤에는 또 뒤처지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본질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 덕분에 네네. 우리가 원서를 읽을 수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 작품을. 네. 그러니까 그 덕분에 문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철학이라든지 네. 정말 문사철, 우리 인문학이 좀 열풍이 네. 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한강 작가님 노벨상 소식에 너무 저는 기뻤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한강 작가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나라에 뭐 잊혀진 사실 지금은 이제 고전으로 분류돼 있지만 뭐 이효석 작가라든지 뭐 되게 옛날 분들 책들 보면 좀 엄청난 책들이 많은데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미문학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원래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시를 좀 습작을 하다가 그 백석 시인의 시를 보고 이제 그만뒀어요. 아, 좌절하셨군요. 이거는 내가 못 따라가는 거구나. 이제 좀 방향을 좀 인문학 쪽으로 그때부터 좀 돌렸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책이 아직 실물이 안 나와서 네. CG 얹어주세요. 제가 계속 이렇게 PD님들 CG 얹어주실 거죠? 네네, 여기다가 예쁜 책을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40 그리고 소크라테스 뭐부터 얘기할까요? 40부터 할까요? 소크라테스부터 할까요? 마음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네. 네. 40이라는 나이가 사실 그냥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40이라는 정말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20살이라도 뭔가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는 고민을 하게 되고 뭔가 도약을 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거나 이렇게 뭔가 새롭게 도약할 시기에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의미로 이제 40이라는 표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40에 우리가 쇼펜하우어도 읽었는데 40에 왜 소크라테스를 읽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사실 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소크라테스, 뭐 공자, 석가, 예수님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요. 그 중에 포스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무슨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종교를 예, 창시하신 뭐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학당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아테네에서 살다가 독배를 마시고 죽은 그냥 늙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분의 사상이 서양 철학의 어떤 원류가 되고 한 것들이 너무 신기해서 저도 이제 한 6, 7년 정도 전에 저도 이제 40대가 들어갈 즈음에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한 또 충격을 받고 나름의 삶의 방향을 트는데 좀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또 이런 책들이 그때부터 좀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책에도 그 내용 그대로 쓰셨는데 어떤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일단은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크라테스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초인적인 사람이라서 일반적인 절제력이나 뭐 이런 걸 다 뛰어넘는 사람이긴 한데 일단 그분이 이제 자기의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끌고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고 아무도 이제 시키지 않은 일, 돈도 안 되는 일을 일관되게 했다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정말 나는 그러면 어떤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물론이려니와 그 사상을 체화한 그의 삶에 대해서도 충격을 네, 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마지막 사형 네. 장면이 정말 너무나 인상적이죠. 네. 실제로 이제 사형을 당할 때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보면은 재판 장면이 나오고요. 그 재판 장면 이후에 실제로 사형에 당할 때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그 찾아오는 친구들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도 펼치고 자기 나름의 대화도 많이 하고 그동안 못 해봤던 뭐 시를 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있다가 죽을 때도 굉장히 담담하게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이제 그 독약을 가져온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걸 마시고 몇 바퀴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누워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죽음에 대한 정의가 돼 있으면 삶은 분명히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가 팔이 아파서 이제 좀 내려놓겠습니다. 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네.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려 할 뿐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린 죽음의 정의가 매우 논리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그냥 완전히 무로 사라지는 거.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믿었던 것처럼 우리한테 영혼이 있어가지고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경우에도 완전히 무가 된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네. 아프지도 않고 네. 내가 겁을 내지도 않고 그냥 무가 되니까 나 그렇죠.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뭐가 두렵냐 이런 그렇죠. 거고요. 잠자는 것처럼 그냥 네. 딱 사라지는 거니까 전혀 두려울 게 없네. 죽음이란 게. 이 두 번째는 정말 영혼이 있어가지고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소크라테스도 고전을 읽었는데 그게 바로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였거든요. 그게 고전이었구나. 그 시절에는요. 그 당시의 고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고전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걸 쓴 호메로스를 만날 수 있으니까 또 거기 나온 영웅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좋은 건데라고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게 되게 재미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너무나 네. 흥미롭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 생각을 그대로 정말 말씀하신 그 한 달 동안 오히려 여유 있게 네, 죽음을 앞두고 편안하고 어떤 면에서 유쾌하게 이게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너무 솔직해서 너무 솔직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생각의 구조가 단순해서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따라요. 일반적인 어떤 그 통설이나 감정 이런 것들 다 초월한 상태에서 그 삶을 즐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우리의 삶이라는 거를 하나의 어떤 놀이나 연극이나 축제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제가 읽었던 다른 책들에 나오는 수많은 저자들의 깨달음과 그 일맥상통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도 보면 이제 이 삶이라는 게 하나의 축제고 나는 이 삶에 태어나서
내가 맡은 악기를 즐겁게 연주하다 갈 뿐이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그 삶에 대한 통찰이 그 좀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좀 일맥상통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그러니까 철학 책만 읽으신 게 아니라 그때 아테네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놀랍게 그때가 또 외모 지상주의가 엄청났던 시기더라고요. 예, 요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네.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얘기 좀 소크라테스가 해주세요. 보면 이게 남아있는 소크라테스 동상을 보시면은 잘생긴 동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못생기고 뭐 눈이 이렇게 튀어나 있고 입술을 두툼하고 이제 광대뼈도 막 솟아 있고 막 그렇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뭐 당시에도 전기 가울이라고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아테네는 그 그리스의 조각상들을 보면 대부분 벗고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벗고 있는 이유가 육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육체의 아름다움이 결국은 도덕적인 아름다움이고 신의 아름다움과 맞닿아 있다고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벗겨요. 벗기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굉장히 과시를 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도 뭐 이렇게 전차를 타고 막 승리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전쟁 영웅이라든지 아테네 시조가 우리로 치면 당군 같은 분이 테세우스거든요. 테세우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옷통 벗고 몽둥이로 괴물을 때려잡아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사상이 있던 곳이다 보니까 영웅들을 예 맞습니다. 육체적인 강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되던 세상인데 사실 요즘 세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저도 이제 가끔씩 보는데 보다 보면 어느 순간 1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뜨니까 재밌고 예쁜 것들 뭐 비싼 거 이런 게 뜨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세상인데 그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 위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그 인정받은 미남하고 서로 설전도 펼치고 그랬더라고요. 예 맞아요. 거기 크리스토블로스라고 당시에 이제 당대 선생님 그 유명한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워요? 예 많이 이제 대화편들 많이 읽다 보니까 와. 이제는 되게 친숙해졌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랑도 막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 나의 얼굴이 못생긴 걸 알아요. 소크라테스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고 자기 인식이 아주 뛰어나고 메타 인지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못생긴 걸 알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 내 눈은 양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더 잘 보게 되고 내 입도 크니까 음식도 더 잘 맛본다.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거 아니니 하면서 설정을 이기기도 하고 이야. 그런 이제 익살맞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어느 얘기부터 시작할까 막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은 너 자신을 알라를 아, 많이 네. 아실 텐데 네. 사실 그건 좀 다른 거죠. 예, 예.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고 뭐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그게 누가 한 말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말이고 이제 델포의 신전에 적혀있던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 두 가지 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너 자신을 아는 누구나 그 아는 말이지만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를 좀 강조했던 거는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깨우쳐 주려고 했던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지라고 하면 네네. 잘 모른다.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대학생은 어떤 거지? 뭐 이런 걸 모르는 거. 그런 건 진짜 순수한 무지인 거고 두 번째 무지가 되게 교활한 무지인데 우리 같은 어른들이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덮고 넘어간다든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외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꼭.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좀 정립이 될 건데 그 문제는 계속 뒤로 미뤄요. 1년에 몇 번 장례식장 가서 조금 생각하다가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고 반드시 정의를 내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는 벗어나 있어요. 일단 미루죠. 대신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 당장 돈이 되는 거, 뭐 먹고 노는 거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영원히 살 되는 것처럼. 거죠. 네, 그래서 그 무지에 그렇게 우리가 그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나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들을 꼭 알아야 된다고 이제 집어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무지의 지라고. 네. 예.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진짜 좀 뭐랄까 요즘으로 치면 일타강사였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게 그걸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소크라테스식 네. 질문법, 네, 네. 질문을 통해 깨닫게 만들잖아요. 네. 네. 그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거슬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기보다는 굉장히 근본적인 걸 계속 건드리거든요. 네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냐, 그럼 정의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정말 맞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상대가 한 3번쯤 대답하다가 나중에 이제 할 말을 잃게 되는 그런 질문법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거나 네. 뭐 이제 아이들 얘기하다 보면은 계속 why, 왜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걸 물어보는데 답을 한 3번쯤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막혀버려요. 아빠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 뭐, 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살지.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사람은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궁색해지는 게 우리의 한계인데 소크라테스는 그 한계를 계속 바늘로 찌르듯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은 사형까지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사형 당한 배경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해제를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썼는데 그거를 알아야 소크라테스가 왜 굳이 사형을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세 노인이 그냥 뭐 서울시청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붙들고 질문을 해요. 당신의 그 근본적인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실 별 문제 안 돼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을 굳이 불러다가 재판까지 해가지고 사형까지 시키거든요. 그런 사람들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워낙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좀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그 좀 친스파르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펠레폰 네소스 전쟁이라고 내부적으로 전쟁이 막 그리스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중간에 이제 아테네를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만든 인물들이 섞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테네를 민주정 체제로 알고 있지만 중간에 이제 과두정 체제로 바뀔 때가 있었거든요. 8개월 동안 과두정이 되면서 수많은 아테네인들이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정으로 바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처형시키죠. 반대파를. 그러니까 그런 혼란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살아남았는데 과두정파의 지도자가 소크라테스의 한때 제자였어요. 제자, 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좀 운이 안 좋게 걸려든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게 그 부모들을 불편하게 네. 했다 그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기득권층이 제일 불편한 게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재산이나 이게 올바른 게 아니야라고 누군가가 이제 공격하는 걸 가장 불편해할 텐데 그걸 하필 자기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배운 그 엘렌코스라는 문답법으로 계속 공격을 해대니까 지배층들도 당연히 이제 소크라테스를 좋지 않게 봤었고요. 사실 또 소크라테스가 워낙 못생겼기 때문에 무시를 했었는데 워낙 신적인 뭐 자기 소통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닌다든지 이런 되게 기이한 면모들을 많이 보이면서 사실 좀 아테네인들의 그 잘생기고 예쁘던 아테네인들의 자존심도 많이 긁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너무 시대를 앞서가셔서 그래서 그 시대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이제 말씀하신 사형을 이제 언도받고 이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사실은 그런 얘기도 쓰셨어요. 만약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정말 정에 매달리고 자기 나이를 막 어필하고 자기 어린 애도 있었잖아요. 막 그런 걸 말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도 쓰셨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OTT 채널을 통해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볼거리가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연극이고 하나는 전차 경기나 아니면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이 아테네에 1년에 4만 건이 있었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게 있었고요. 거기 아니 발견된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네, 거기 8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는데 2사람이 한 사람이 소송을 내네요. 그러니까 뭐 서로 계속 싸우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발견되는 뭐 도편이나 이런 그 유물들을 보면은 저주 인형 같은 것도 있고 누구 죽어라 하면서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서로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극에 달했을 때다 보니까 소송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소송을 안 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랬던 시대고 소송 당한 사람들은 가서 좀 쇼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울고 불고 원래는 되게 점잖을 빼던 사람인데 가서 좀 이렇게 좀 체면도 구겨주고. 아니 목숨을 지금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들도 불려다가 내가 죽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정의도 호소하고 해줘야 또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좀 살려도 주고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고 일관된 사람이라 그런 것들을 해주질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오히려 굉장히 당당하게 했고, 오히려 그 크세노폰이라는 제자는 오히려 이 우리 스승님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을 정도로 아테네인들을 모아놓고 한바탕 특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좀 자초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뭐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죽이듯이, 특히 이제 선조 임금이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본인의 운명을 좀 알았던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무리하게 노량해전을 지휘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혼전 속에서 전사를 하셨는데, 소크라테스도 이제 그 자기의 삶을 그런 식으로 증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느닷없이 이순신 장군님 얘기를 했냐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순신 장군께서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의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만큼 소크라테스도 아테네를 엄청 사랑하셨더라고요. 그 소크라테스가 사실 정말 뼛속까지 아테네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성인이라고 하면 사람도 안 죽이고 했을 것 같지만,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이제 전쟁. 확실하게 밝혀진 기록만 해도 3차례 정도 참전한 걸로 돼 있고요. 특히 뭐 포티다이아 전투라는 곳에서는 이제 1000명의 선발대로 파견이 돼가지고 그 포티데라는 작은 도시를 포위하고 3년 동안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용감한 전사였고, 후퇴하면서도 이렇게 그 후퇴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후퇴를 이제 나 몰라라 그러고 막 뛰어가면은 큰일 나거든요. 후퇴할 때 전열을 가다듬고 뒤에서 적을 방비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혼자서도 해낸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전사였다고 알려져 있고, 아테네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애국자였죠. 그 애국이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가 좋아가 아니라 사실 아테네에 어찌 보면 흥망성쇠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이금희 선생님께서 책을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제가 정말 썼던 표현들을 다 살려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시대는 아테네가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전쟁을 크게 한번 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10년 정도 지난 때라서 굉장히 아테네가 이렇게 그 상승세였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미국처럼 세계를 대표하는 정도의 그 힘을 가졌던 때를 살다가 이제 점점점 무너지는 걸 계속 봐왔거든요. 점점 무너지면서 펠로폰네소 전쟁에 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테네인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렇게 자부심이 높던 사람들이 이제 쾌락에 탐닉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전쟁 때 심지어는 병이 돌아가지고 몇만 명이 한 번에 죽어버려요. 아테네 그 성 안에서. 그런 일도 겪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아, 그때였구나. 성문 다 닫아 걸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그 병이 돌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도 막 욕을 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쾌락이라든지 어차피 다 죽어 없어질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들 가끔 하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뭐 할래?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뭐 할까요? 대부분은 그냥 우리 가족이랑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건전한 생각이고요. 근데 그런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안 좋은 쾌락 쪽으로 빠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 갇혀있던 감옥에서도 친구가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어떤 말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뭐 진탕 마시기도 하는데 자네는 왜 이렇게 빨리 죽으려고 하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쾌락은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논어가 공자가 쓴 책이 아니고 공자님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정리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고 제자들을, 플라톤이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면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됐던 지점이고요. 왜냐하면 직접 쓴 글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정말로 소크라테스가 의도했던 게 뭔가, 제가 혹시 또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쨌든 글을 하나도 안 남겨가지고 이게 학계에서는 소크라테스 문제라는 또 그렇게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뭐냐라는 게 굉장히 논란거리라고 합니다. 크리톤이라는 책이 그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가장 얇은 책이고요. 얇은데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한 권만 대화편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크리톤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권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소크라테스 변명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 크리톤을 보면 이제 크리톤이 어두운 새벽에 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감옥을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감옥에 이미 간수는 매수돼 있어요. 크리톤이 당대 굉장히 유명한 그 부자여가지고 일단 돈은 되게 많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좀 출입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소크라테스의 그림을 그린 그림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있고 뭐 제자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뒤쪽 편에 감옥 문을 보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제 죽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도망갈 수도 있고. 예, 충분히 도망갈 수 있고 망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크리톤은 가서 이제 소크라테스 설득합니다. 자네가 이번에 죽으면 나는 정말 좋은 친구를 잃을 거고 당신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며 사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막내는 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당시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중몬을 장려해서 이렇게 아마 아이도 늙음하게 좀 낳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가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죽지 말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해서 크리톤의 입에서 그래 자네는 죽을 수밖에 없겠군이라고 수긍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평생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검증을 해보고 검증되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않았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자기가 받은 소명이 사실은 그 델피 신전에서 온 소명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근데 그게 소크라테스가 딱 받았을 때는 안 그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현명하지 않고 방금 이제 포티다이온 전투라는 데서 굉장히 지옥과 같은 광경을 보고 돌아오니까 아테네는 지금 또 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어 있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가장 현명하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신기한 게 자기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소리들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면에서 나온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검증을 해갑니다. 내가 뭐가 제일 지혜롭지라고 알아보니까 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지식이 있더라. 그것만큼은 내가 가장 현명하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소크라테스가 시작이 됐죠. 그러게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소크라테스 이 시대의 선생님들 이제 40 넘으셨으니까요. 네. 이 시대의 40들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는 50대인데 40대가 제일 힘들어 보여요. 좀 미안해요. 그래서. 네, 사실 뭐 40이라는 숫자는 제가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제로 4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긴 해요. 40 정도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뭐 아이들도 좀 이제 막 키울 때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윤택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쪼들리는 건 아닌데 들어가는 데는 되게 돈 들어가는 데 많고 40 정도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웬만큼 자리를 잡아가지고 특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소리도 조금 듣기 시작을 하는 때인데 사실 이때 꼰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때 이제 꼰대가 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이때 꼰대가 돼서 내가 아는 게 다 맞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아는 순간부터 저는 타락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인지 정말 맞는 건지를 소크라테스처럼 하나하나 검증을 해가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의무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어른이 돼가는구나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저의 일로 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거쳐 나가야 되는 시기가 40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마음을 단단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40대가 이제 초급 관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싫었던 선배의 모습은 되지 말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자. 나는 뭘 잘하고 무슨 리더가 되고 나는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꼰대는 정말 되지 말자라고 안 돼야 할 어떤 모델을 정했더라고요. 이거는 난 안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얼굴에 표정으로 후배들을 압박하지 말자.
너무 많은 왜 웃어요 작가님? 근데 너무 많은 관리자들이 표정으로 이미 말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볼 때부터 이제 질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아는 그 이제 초급 관리자는 아 내 표정이 이럴 때가 됐다면 밖을 나온대요 차라리. 그래서 회사를 한 바퀴 돌고 그 표정이 아닌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자. 근데 지금 40대가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표정이라는 게 내 감정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저도 이제 소크라테스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소크라테스는 60대, 70대 정도의 이제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것들인데 네. 그 대화에서 단 한 번도 윽박 지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를 정말 오픈된 마인드로 내가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한번 검증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요. 그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분이 소크라테스였던 네.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매력 덩어리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화 표현도 좀 제가 추천을 드리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긴 한데 가끔 빵빵 터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이게 게요? 대화 표현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는 못생겼지만 눈이 옆으로 찢어져서 양쪽을 더 잘 볼 수 있지 뭐 이런 걸 보면 보다가 푹 하고 이렇게 웃게 되는 뭐 그런 네. 장면도 있고 네. 이제 익살맞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야 익살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뭐 신이 창조한 가장 최고의 그게 유머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유머를 가진다는 결국은 지금 내 삶에 너무 몰입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객관적이어야 네. 유머가 나와요.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봐야 또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웃음이 터지는 거죠.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 깊은데 넓은 책을 좋아해요. 이 책이 그랬어요. 그렇죠, 작가님? 감사합니다. 깊은데 넓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선생님의 관심사가 진짜 많구나 네. 하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이어서 그렇군요. 아주 네. 즐겁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잘 읽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40대도 그렇고 저는 사실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애정을 놓지 않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저자인 선생님께서 좀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권하고 싶으신지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소크라테스의 말 중에 그저 살지 말고 탁월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산다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이 삶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거고 40대는 이 정도 해야 된다. 50대는 이렇게 해야 돼. 죽을 때는 그래도 화환도 이만큼 있어야 돼. 뭐 그런 류의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가는 삶이 과연 나한테 의미 있는 삶일까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물음을 던지는데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삶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그리스어로는 아레떼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아레떼 인문 아카데미라는 뭐 카페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게 이 아레떼라는 말이 가장 그 사물이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인간의 아레떼는 뭘까? 보편적인 인간의 아레떼는 뭘까를 꾸준히 찾은 사람이 소크라테스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인간의 아레떼, 나라는 사람의 아레떼는 뭘까도 우리가 각자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보편적인 아레떼와 개별적인 아레떼를 모두 찾는데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흔에 읽는 소크라테스 임성훈 작가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